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져가며 내 얼굴을 감쌌다. 안전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엄마의 뱃속 같은 안온한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아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았다. 포근한 누에 고치 속에 머물러 있는 내게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최신 레게 히트곡의 후렴가락이 어린 시절 먹던 바나나 케이크, 캐러멜 입힌 사과의 추억 가득한 냄새와 뒤섞이며 귓가를 간질렀다. 눈부신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편두통은 이미 말끔하게 사라진 뒤였다. 난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고개를 테라스 쪽으로 돌렸다. 광택을 낸 티크사이드 테이블 위에 있는 소형 라디오가 바로 노래의 진원지였다. 그제서야 테이블 주변으로 가는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허벅다리까지 한쪽에 옆트임에 들어간 원피스의 하늘거리는 치맛자락이 빛을 등진 채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었다.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킨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았다. 가느다란 어깨끈이 달린 원피스는 분명 낯이 익었다. 투명한 옷자락 뒤에 비치는 저 낯익은 몸. 오로르. 나는 그녀의 이름을 웅얼거렸다. 익숙한 그 투명하고 야시시한 실루엣이 앞으로 성큼 걸어 나오며 해를 가리켰다. 오로르가 아니었다. 자기가 수록성 주인공이라 착각했던 야심한 새벽의 그 미치광이 여자였다. 자리를 박차고 있었던 나는 비로소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다. 저 정신 나간 여자는 언제 내 옷을 벗긴 거야? 어디 팬티라도 떨어져 있지 않나 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보이지 않았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는 덮고 있던 베스트 프레드라는 대충 허리에 감싸고 테라스로 뛰어져 나갔다. 바람이 구름을 몰아내 티 없이 맑은 하늘이 비극적인 푸른빛을 뿌리고 있었다. 오로르는 여름용 원피스를 입은 빌리 클론이 햇살 사이로 날개를 파닥거리는 꿀벌처럼 테이블 주변을 분주히 오갔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애써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온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치고는 상당히 특이하네요. 그녀는 어느 날 동글동글한 팬케이크를 말고 자몽 주스 2잔에 커피까지 끓여놓았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내 옷을 벗긴 거죠? 그거야 피장파장이죠. 어젯밤 음흉스럽게 내 몸을 위아래로 흩어볼 때는 조금도 체면을 차리지 않던 사람이 세상스럽긴. 난 이 집의 주인이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깟 아랫도리 좀 봤다고 이렇게 난리칠 것까진 없잖아요. 아랫도리? 그래요. 당신의 조그만 그분, 당신의 조그만 거시기. 내 조그만 그분, 내 조그만 거시기. 나는 허리에 둘렀던 이불을 더욱 단단히 동여맸다. 그래, 형용사 조그만의 정겨운 느낌이 나지 않아요? 사실 그런 쪽하고 거리가 먼 양반인데. 이제 그만, 농담은 거기까지.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입에 발린 소리에 넘어갈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그녀는 내게 커피잔을 꺼냈다. 지금처럼 소리 지르지 않고 이야기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남의 원피스를 꺼내 입고 그래요? 이 원피스 저한테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옛날 여자친구 옷이죠? 설마 댁이 여장한다는 건 차마 상상이 안 되고. 의자 위를 주저앉은 나는 눈을 문지르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간만에 순진하게 나는 이 여자를 만난 걸 황살이라 여겼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이었다. 살아있는 여자, 더구나 사람 속을 뒤집는 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식기 전에 커피 마셔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얼굴이 마치 죽다 돌아온 것처럼 사람 같은데 커피 싫어요? 당신이 끓인 커피는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지 싫다고 한 적은 없어요. 왜요? 당신이 내가 마실 커피에 뭘 넣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설마 내가 당신을 독살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미치광이 여자들에 대해선 내가 조금 잘 알거든. 나 같은 미치광이 여자? 그래요. 당신과 같은 미치광이를 흠모하는 남자 배우나 작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한단무기한 신념으로 무장한 섹스 중독자의 경우가 많지. 내가 섹스 중독자? 이봐요 작가 아저씨. 그건 아저씨의 희망사항이겠죠. 내가 정말 당신을 흠모한다고 믿는다면 제발 꿈 깨요. 나는 수평선 위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바라보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경부가 뻣뻣해지며 두개골이 갑자기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머리 뒤쪽에서 극심한 통증이 일었다. 좋아요. 이제 시덥잖은 농담은 그만둡시다. 성가시게 경찰을 부르게 하지 말고 이제 조용히 집에 돌아가요. 알았지요? 난 당신의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잘 알겠어요. 그런데 뭐요? 나는 정말 빌리 도넬리거든요. 정말 당신 소설 속 인물이란 말이죠. 당신도 그렇겠지만 나에게도 역시 지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줬으면 해요. 나는 어항이 막혀 결국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댔고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깨끗이 비웠다. 커피에 독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난 여전히 여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어렸을 때 TV에서 존 레논의 살해범을 다룬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났다. 살해범은 존 레논이 누리는 인기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갖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물론 나는 존 레논도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아가씨도 그의 살해범인 마크 데이비드 챔먼과 달리 무척이나 예쁘고 선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안심할 순 없었다. 스토커들은 대개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난폭하게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편안한 목소리로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했었다.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는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힘든 고비를 받죠. 혹은 최근에 직장에 쫓겨났거나 가까운 사람을 잃었어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하던가요? 그도 아니면 혹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느낌 때문에 우울화가 치밀어오는가요? 혹은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녀가 소피아 슈나벨 박사가 쓴 처방전 한 장을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내 말을 중단시켰다. 오히려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쪽은 당신 아닌가요? 이런? 언제 내 물건까지 뒤졌어. 맞아요. 당신 물건이 뒤졌어요. 그녀가 내 잔에 다시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과연 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한단 말인가? 경찰을 불러야 할까? 아니면 의사를 불러야 할까? 뻔뻔한 태도로 보아서 전과 기록이나 정신병력이 있는 여자가 분명했다. 완력을 사용해 쫓아내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지만 괜히 저 앙큼한 여자의 몸에 잘못 손을 댔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십상일 듯 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완력을 사용하고 싶진 않았다. 아가씨 외박을 했으니 친구나 가족들이 걱정이 정말 많을 거예요. 나는 결국 부드럽게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연락할 사람이 있으면 내 전화를 써도 좋아요. 호의는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일단 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슬픈 일이지만 분명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전화는 최근에 정지된 걸로 아는데요.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며 맞받아쳤다. 그녀는 내가 지필용 책상으로 쓰는 커다란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 그녀가 만연히 웃음을 띠고 요금 고지서 뭉치를 흔들어 보았다. 그리 놀랄 것도 없죠. 몇 달째 전화 요금을 안 냈으니. 내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녀를 외치고는 뒤로 넘어지는 그녀의 팔을 가까스로 잡았다. 폭행죄를 뒤집어 쓴다 해도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방정맞은 입이 제잘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차라리 그 편이 나을 듯 했다. 나는 한쪽 손으로 그녀의 허리 아래를 받치고 다른 쪽 손으로 뒷무릎을 떠치며 그녀를 단단히 잡았다. 그녀가 몸을 버둥거리고 발악했지만 나는 테라스로 그대로 걸어나가 창문에 멀찍이 떨어진 그녀를 내던지듯이 내려놓고 잽싸게 거실대로 들어가 창문을 쾅소리가 나게 닫았다. 상황 종료. 뭐니 해도 역시 고전적인 방법이 최고라니까. 내쫓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 때문에 골치 아프게 일일이 상대해주고 있었을까. 처리하고 보니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군 그래. 소설에다가 이러쿵저러쿵 그럴듯한 이야기를 써놓으면 뭐해. 때로는 펜 대신 칼을 휘두르는 것도 나쁘진 않군.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밖에 갇힌 그녀를 내다보았다. 그녀가 기분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더니 세 번째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드디어 혼자다. 나는 정말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다. 진정제가 없으니 아이팟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진정제 탕약을 주지 않은 신간의 심정으로 정성 들여 마일리 데이비스, 존 콜드레인, 필립 그레이스 등의 이질적인 음악을 조합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다음 사운드독을 꽂았다. 거실 가득 마일즈 데이비드 카인즈 오브 블루가 울려 퍼졌다. 재즈 마니아가 아닌 사람도 좋아하는 재즈 명곡.
나는 부엌에서 다시 커피를 끓여 지금쯤이면 테라스 불청객이 사라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한눈에도 기분 나쁜 그녀가 아침 식사에 차렸던 식채 위기를 부수고 있었다. 커피팟, 접시, 찻잔, 유리쟁반, 깨질 건 몽땅 테라코타 타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악하듯이 미닫이 유리 패널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하더니 끝내 정원 의자에 집어 힘껏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러나 강화 유리에 부딪힌 의자는 맥없이 뒤로 튕겨져 나갈 뿐이었다. 그녀가 몇 번이고 악을 바락바락 써냈다. 아니 사실은 내가 직접 들은 소리는 아니고 3층 유리창에 새어나오는 소리를 그저 짐작한 것이다. 여자가 밖에서 난리 발광을 치고 있으니 조만간 이웃에서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말리부 콜로니 경비를 담당하는 경호업체에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경비원들이 나 대신 저 성가신 여자 아씨를 깔끔하게 처리해 줄 것이다. 어느 순간 여자 창틀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자는 풀이 죽어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여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안쓰러워 한참 동안 지켜보니 그녀가 한 말이 자꾸 신경 쓰였다. 아니 그녀가 한 말들이 내게 자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금빛 머리카락 사이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차분하기 짝이 없던 그녀의 물방초 같은 눈방울이 혼란스럽게 흔들리는 게 보였다. 나는 천천히 유리문을 향해 다가가 그녀처럼 턱머리에 기대어 앉았다. 나는 여자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까지는 몰라도 최대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녀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꺼풀이 고통스럽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뒷걸음을 해 창문에 조금 물러나자 온통 피로 물든 그녀의 살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녀가 두 손을 잡고 빵가를 보고 나서야 자해사실을 알아차렸다. 나는 즉각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녀가 바깥쪽 창문 손잡이를 테이블로 막아놓아 유리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유가 뭐죠? 내가 눈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눈에서 적개심을 읽었다. 그녀의 대답 대신 피 튀기는 왼손으로 유리창을 몇 번이나 텅텅 쳤다. 드디어 처참하게 피 흘리는 그녀의 손동작이 멈추었다. 유리 너머로 그녀의 살이 새겨진 십자가 3개가 보였다. 144